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6일 오후 6시 반입니다. 내일은 1970년 7월 7일 박정희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였던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된 날입니다. 그리고 그 50년이 흘렀습니다. 50주년입니다. 우리 민족 중흥의 위대한 대역사가 성공한 날이었습니다. 내일 그 관계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요사이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는 방향이 한국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이 아닙니다. 중국의 힘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문재인 정권 때문에 한반도 전체에서 좌익 세력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안보를 걱정하는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한국의 우파 세력은 고립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정학적 상황입니다. 이 지정학적 상황은 한국으로서는 어디 다른 데 이사를 갈 수가 없습니다. 동북아시아에 붙어 있는 나라로서의 감당해야 할 운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륙으로부터의 영향입니다. 대륙은 지금 중국을 맹주로 해가지고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딱 붙어 있습니다. 공산주의 그리고 독재 전체주의의 말하자면은 소굴이라고 그럴까요? 여기서는 인권도 법치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휴전선 남쪽에 대한민국이 살아남았던 것만 해도 기적이었고 자유의 방파제라고 불렸는데 한때는 우리가 자유의 파도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자유의 방파제 같은 이 수세적인 소극적인 생각을 버리고 대한민국이 자유의 파도가 되어서 평양을 휩쓸고 한반도를 자유통일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그것이 과연 현실적이냐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입니다.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국가 지도부를 형성했던 분들의 위대한 안목의 성공이었습니다. 파병을 결정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렸던 트루만 대통령, 그 뒤에 아이젠하워, 케네디, 닉슨, 존슨, 레이건 쭉 이어오면서 카터만 빼고 다 한미동맹을 소중하게 여겼는데 트럼프라는 아주 변종이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장사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의 자유를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확신이 없고 오로지 돈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주한미군을 돈으로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 계산법도 틀렸어요. 이런 사람이니까 자연히 독재자에게는 약합니다. 독재자, 즉 시진핑, 푸틴, 그리고 에르도안 특히 고분고분합니다. 더구나 세계의 공적인 김정은을 자기의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미국 대통령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자존심이 상해서 견디지 못했겠죠. 그러나 트럼프는 자존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념이 없으면 자존심이 없어요. 자, 이 사람이 자꾸 불쑥불쑥 돈이 드는 주한미군을 빼려고 하는 말을 여기저기 하면서 한미 군사훈련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켜서 김정은에게 희대의 선물을 안겨주고 하는 이런 트럼프 때문에 지금 중국의 팽창을 막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중국에서 발생했지만은 중국은 빨리 수습을 했고 미국은 뒤늦게 대응을 하다가 지금 10여만 명이 죽는
이걸로 해가지고 트럼프의 리더십이 매우 약화되었습니다. 이 틈을 타고 중국이 세계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대결에서 미국이 밀리고 있는 증거가 홍콩에서 나타났습니다. 홍콩에 보안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중국을 비판한다든지 체제를 부정한다든지 또 자유를 무한정으로 요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단속하겠다 하는 법이 통과되면서 홍콩이 자유를 잃고 있습니다. 홍콩은 원래 영국이 중국으로 반환할 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를 유지한다. 흔히 일국양제죠. 나라는 하나인데 제도는 두 개다 이거죠. 그러다가 작년부터 이게 범죄자 송환법 만들려고 그러다가 작년은 12대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이용해 가지고 시진핑이 선수를 쳤습니다. 작년 범죄자 송환법보다 훨씬 더 강화된 이 규제법을 만들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홍콩은 자유를 잃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이 홍콩을 잃었습니다. 다음은 어디냐? 대만이죠. 대만이 이제 위태롭게 됩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대만의 독립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대만이 핵무장을 하면은 그 다음 전쟁이다. 이렇게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대만은 고립무원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대만의 군사력은 꽤 충실합니다. 신무기도 있어요.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기 제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국내 사정도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지금 최영문 여성 대통령은 민진당 소속인데 이분은 중국과 맞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당 세력인 국민당은 과거에 장개석 노선과는 반대로 상당히 친중국적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최근에 코로나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가 대만이었어요. 그래서 대만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이번 홍콩 사태를 계기로 대만이 매우 불안해합니다. 이제 중국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대만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사적 압박은 현실성은 좀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할 겁니다. 경제. 한동안 대만 자본이 중국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중국이 개혁 개방할 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의 영향력이 워낙 커지니까 이제는 대만에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곳곳에 투자하고 언론기관에 투자하고 해가지고 경제력을 통해서 대만의 여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도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 대만이 버틸 수 있느냐는 대만 사람들의 자주정신, 자주국방정신과 미국의 지원이 어느 정도냐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회고록에 따르면은 대만의 독립이나 홍콩의 자유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애정이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중국, 오로지 시진핑. 근데 시진핑을 상대로 할 때는 국가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자신이 재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런 청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시진핑이가 웃으면서 갖고 놀 수 있는 거죠. 농산물 좀 사주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양보를 받아내는 이런 시진핑의 수에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독재자와 임기가 있는 지도자가 만나서 협상을 하면 독재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장기적 플랜이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같은 사람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지 않으면은 선거에 지니까 항상 단기 승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한국이 흔들리는 거죠. 지금 홍콩, 대만, 한국이 중국의 전체주의, 공산 전체주의와 완전히 반대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성공한 나라입니다.
근데 홍콩의 자주성이 붕괴되었습니다. 대만은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지금 중국은 만만한 문재인 정권 덕분에 한반도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건 현실화되었습니다. 첫째,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국에도 위협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국은 그런 북한을 다룰 줄을 압니다. 뭘로 다루느냐? 경제로 다룹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면은 북한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너지면은 중국에 득이 되느냐? 난민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경제적 이유도 있지만은 북한이 무너지면은 자유민주주의가 저 한만 국경지대까지 올라가고 미군의 영향력이 한반도에서 더 커진다. 그러면은 북한을 뒷문을 지키는 말하자면 진돗개 정도로 생각하고 좀 골치를 썩이더라도 그냥 두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 카드를 통해서 미국을 견제하고 한반도에서 말하자면 미국 세력을 몰아낼 수 있다. 즉 북한의 핵을 가지고 한반도에서 미국의 세력을 약화시키거나 몰아낼 수 있다고 계산한다면 왜 김정은을 망하게 하겠습니까? 대북제재는 하는 척하고 뒤에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반면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찾아와 가지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즉 사드 배치 안 하겠다. 한미일 동맹을 군사 동맹으로 격상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한미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건 완전히 사대주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그리고 김정은 정권을 두 개의 지금 카드를 중국이 갖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주변에는 지금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정인 같은 이런 유의 이런 백면 서생들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은 중국이 떠오르는 별이다. 중국 쪽에 붙어야 한다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 병자호란 때 떠오르는 청을 무시하고 망해가는 명나라 편에 섰다가 당했다. 말도 아닌 완전히 이 세상을 거꾸로 보는, 지금 세계 큰 그림으로 봐서 동북아시아에서 지리적 관계로 해가지고 미국이 약간 밀릴 수는 있지만 세계 전체의 패권을 놓고 다투는 데는 중국이 앞으로 100년, 200년이 지나도 미국을 따라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중국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군사적 전통이 약합니다. 중국은 옛날부터 기동력이 약했어요. 즉 기마군단이 중국에는 약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해양력이 약했습니다. 지금 세계 역사는 기마민족과 해양민족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중국은 수많은 외침을 받아가지고 식민지로 있었던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중국이 지금 경제력이 커졌다고 해가지고 군사국가인, 본질이 군사국가인 미국 그리고 일본에 대응해서 세계 패권이 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동북아시아에서 맹주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꿈, 옛날의 중화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홍콩이 넘어갔고 그 다음에 대만이 흔들리고 한국이 코로나로 몰렸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줄로 삼고 있는 한미동맹은 트럼프에 의해서 흔들리고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흔들린다. 문재인 정권을 구성하는 이 이른바 주사파는 그 엉터리고 사실은 김일성파죠. 노예파죠. 한반도에 사는 사람 중에서 계급투쟁론을 신봉하는 자들은 지배계급이고 그 나머지는 다 피지배계급으로 노예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이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반미입니다. 반미. 그러나 집권을 해놓으니까 노골적으로 반미는 못하죠. 반미하고 싶어도 충동은 나오겠죠.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죠.
문재인 정권의 한미동맹에 대한 태도를 감아보면은 미국을 약 올리고 해가지고 미국이 스스로 한미동맹 해체하고 주한미군 빼도록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한미 연합사를 해체하겠다고, 한미 연합사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전시작전권을 따로따로 행사하겠다고 한다든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트럼프가 중단시키는 데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오히려 환영하고 있는 거라든지, 그리고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그 10조 달러가 10억 달러입니다. 10억 달러 가지고 미국을 약 올리고 한다든지, 이게 다 한미 동맹을 우리가 나서서 해체할 수는 없지만은 미국이 화가 나서 한미 동맹 해체하고 주한미군 빼도록 하는 그런 유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유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모르죠. 주한미군 빼고 한미동맹 나가버리면은 아마 문재인 정권은 그때부터 완전히 동네북이 되겠죠. 북한으로부터 동네북, 중국으로부터 동네북, 완전히 핵무장한 국가 속에 홀로 남아있는 비핵무장 국가로서 뭘 하겠습니까? 그때 되면 오히려 아쉬워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반미하겠습니까? 우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일단 한국의 자유민주 세력, 문명건설 세력, 자유통일 세력은 상당히 외롭게 되었다,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다만 여기 이제 몇 가지 변수가 이제 앞으로 있습니다. 첫째,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지금 현재로는 조 바이든이 당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흔히 한국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한국 편이고 민주당은 한국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트루먼이 공화당이었습니까? 한미 관계가 가장 좋았던 존슨이 공화당이었습니까?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오히려 민주당이 대외지향적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대통령이 보면은 미국에서는 1차 세계대전은 우드로 윌슨 민주당 대통령, 2차 세계대전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리고 6.25는 트루먼 대통령, 그리고 월남전은 케네디 대통령, 다 이거 큰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입니다. 오히려 공화당은 트럼프처럼 이 고립주의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게 현재로는 트럼프가 재선되는 것보다 한국에는 유리합니다. 조 바이든은 동맹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면서 동맹을 아주 싫어하고 멸시하고 싸우려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나토에서 탈퇴한다고 하고 나토 멤버들과 티각태각하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메르켈 이 독일 수상 등과 불화하고, 아베 수상만 예외로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는 우방국 지도자들과 별로 친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베와 보리스 존슨 빼고는. 이런데 그것을 잘 이용해 먹은 게 바로 시진핑과 김정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이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트럼프가 아주 죽을 수는 바람에, 이러니까 시진핑과 푸틴과 지금 김정은은 이 입장이 약화된 트럼프를 어떻게 요리해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증대시킬 거냐, 요걸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7월, 8월, 9월, 10월, 11월 초의 대통령 선거, 이 5개월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이 5개월 사이에 서로 파워플레이가 있어가지고 김정은이가 핵미사일 전력을 완성한다면서 SLBM 발사, ICBM 발사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협상으로 나갈지도 모릅니다. 아주 매우 유동적입니다. 지금 유동적입니다. 이렇게 지금 세계의 질서를 규정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대결입니다. 과거에는 소련과 미국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2의 지금 냉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중국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군사적인 면에서 보면은 중국은 항상 약한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에 도전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러시아에도 한참 뒤지고 있고, 만약 일본이 핵 개발을 결심을 한다면은 단숨에 중국을 능가하는 핵 전력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힘의 크기는 지금 어디서 나오냐? 경제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력. 그리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문화, 한자 문화와 유교 문화가 미치는 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 파워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중국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면에서는 중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더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가치관의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과 가까이 가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시대로 들어오면서 독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독재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법치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대외적으로 모험주의로 나아가서 곳곳에서 충돌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최근 인도와 싸우고 있죠. 인도와 충돌하고 있죠. 그리고 홍콩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남중국해 여러 섬에서 이상한 짓 하고 있죠. 또 호주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이 우한 코로나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나오니까 중국 정부가 발칵해가지고 호주로부터의 수입을 몇 개 품목 금지시키고 하는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게 바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반문명적인 것이죠. 미국이 어떤 나라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경제보복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런 식으로 좀 더러운 싸움을 합니다. 국제 규범을 지키지 않는 나라입니다. 국제 규범을 지키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 과정에서 선진 기술을 막 훔쳐가는 거 아닙니까? 막 훔쳐가는 거. 아마 한국도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당하고도 중국에 대해서는 유독 고분고분한 게 이게 참 반일 종족주의와 반대인 친중 사대주의, 반일 종족주의가 골수에 박혀가지고 하는 행동이 문재인처럼 친중 사대주의를 하면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상황이 나빠지면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 뭐냐? 신라의 삼국통일로 들어가면 됩니다. 신라가 삼국통일을 할 때 보면은 당나라, 중국 역사상 최강국이던 당나라의 힘을 빌려가지고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당이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그 당과 7년간의 결전을 했습니다. 대당 결전 7년을 통해서 저기 676년에 평양에 있던 안동도부를 만주로 몰아낸 것, 그래야 한반도를 우리 한민족이 차지한 것, 이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정신이 뭐냐? 그게 바로 자주정신입니다. 태종부 열왕 김유신, 그리고 문무왕. 문무왕은 왕이 되기 전에 이름은 김법민이죠. 태종부 열왕의 아들. 이 세 사람이 보여준 바는 세계 최강대국인 당나라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당면의 적인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한반도를 우리가 차지하려고 그랬는데 당나라가 가만히 보니까 신라까지 먹어 치워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완전히 속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신라가, 지도부가 대당 결전을 결심해가지고 서기 670년에서 676년 사이에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위대한 전쟁이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이런 자주정신은 우리가 좀처럼 찾기 어렵습니다. 그때 신라 지도부의 자주정신이 그 수준이 워낙 높았으므로 우리 그 뒤에 한민족이 생존하고 있고 나라를 잃지
아는 힘이 바로 그 신라 삼국통일 새 영웅이 만들어 놓은 위대한 자주정신의 저수지에 담아 놓은 물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죠. 그 정신은 뭐냐? 그것은 김유신이 한 말이 있습니다. 김유신이 백제를 나당 연합군이 멸망시킨 다음에 당나라가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김유신이 대책회의에서 태종무열왕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는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개의 다리를 밟으면 물어야 합니다. 당나라가 우리를 도왔지만은, 고맙지만은, 우리를 없애겠다고 하면은 그때는 아무리 개라도 주인을 물어버려야 된다. 위대한 자존심이죠, 자존심. 자주국방, 자주정신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자존심에서 출발합니다, 자존심. 우리가 어떻게 중국, 당나라 밑에서 살 수 있겠느냐?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산다. 신라는 비록 나라가 작아도 중국하고 다르다. 중국하고 나은 점도 많다. 그런데 당나라 밑에 살으려고 안 된다. 그래서 7년 더 전쟁을 한 겁니다. 그렇게 딱 버티니까 당시 소정방이 돌아가서 당고종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당고종이 이래 물었습니다. 왜 내친 김에 신라마저 치지 않았냐? 소정방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라는 비록 나라는 작지만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는 나라에 충성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 모시기를 부영과 같이 함으로 함부로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요 정신이 바로 자주정신의 핵심이죠. 자주정신이라는 것은 그냥 뭐 지금 북한이 하는 식으로 과욕 부리고 포험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자주정신은 그 구성원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노예가 아니고 주인으로 자기 인생의 책임을 지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소정방이가 말한 평안, 신라처럼 되어야 되죠. 첫째, 신하는 백성을 사랑하고, 즉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하고, 이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신하는 나라에 충성하고, 여기서 신하는 공무원이겠죠. 공무원은 나라에 충성한다. 공무원은 대통령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왕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나라에 충성한다고 했어요. 이게 아주 절묘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아랫사람이 윗사람 모시기를 부영과 같이 한다. 그 국민 사이가 아주 아래 위가 있고 의리로 있고 해가지고 똘똘 뭉쳐졌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니까 당이 어쩔 수가 없었다. 망고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런 신라를 닮을 것이냐. 지금 참 많은 결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닮을 것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신라 정신을 좀 연구를 해야 되죠. 신라 통일, 신라의 삼국 통일 정신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거기서 어떤 감동, 인스피레이션을 뽑아서 오늘 우리가 꽉 막힌 한반도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그 정신을 우리의 에너지로 삼을 방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자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